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과거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렀죠? 그렇습니다. 조현병이라는 단어는 언제부터 나왔죠? 그 빅데이터 상에서 보니까 일단 2011년 2월에 처음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현병이라는 단어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 정신분열증이라는 병명이 조현병으로 개명될 예정이라는 이제 그 당시 이제 신문 기사가 나왔고요. 예. 뭐 지금은 많이 알고 계시지만 당시에는 이제 서울대 정신과 권준수 교수 인터뷰를 통해서 왜 조현병이냐, 조현이라는 게 현악기 줄을 조율한다라는 뜻이다. 이때 이제 개념 설명도 처음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0월 17일에 정신분열증이 조현병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공식 명칭으로 처음 사용하게 되게 됩니다. 네, 어떤 병이죠 이게? 예, 그 조현병이라는 게 그 사고, 그다음에 감정, 지각, 그 행동 이런 것 같은 그 인격의 여러 측면에 걸쳐서 그 광범위한 임상적인 그 이상 증상을 그 일으키는 일종의 정신 질환인 거죠. 예. 그 뇌 이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뇌 질환, 뇌 장애 이고요. 그다음에 증상은 상당히 좀 다양합니다. 이런데 조현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사실 흔한 병이죠. 그래서 한 50만 명 정도가 이제 환자이거나 환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5천만 가운데 1%. 그렇죠. 주로 이제 10대 후반 그리고 이제 초기 성인기에 주로 이제 발병을 하고요. 그 조기에 진단해서 치료를 받으면은 별다른 장애 없이 그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질병이거든요. 그런데 그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그 차별, 이런 그 일이 있는데 그 조기에 발견하고 초기 치료를 이제 어렵게 하는 그런 어떤 편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좀 악화되고 만성이 된 후에나 병원에 방문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죠. 그 뭐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 문제를 오늘 좀 집중적으로 볼 텐데 예. 그 전에 일단 우리 국민들이 조현병에 대해서 많이 알고는 있어요? 예, 그 저희 한국리서치가 이제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3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거든요. 예. 95% 신뢰 수준의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인데요. 그 5대 그 정신질환, 그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 강박장애, 조현병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인지도를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네네. 그랬더니 국민 10명 중 한 7명 내외는 이 5대 질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그렇긴 했는데 그런데 자세히 알고 있다는 응답은 조현병이 8%로 가장 낮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자세히 알고 있다는 응답이 우울증 21%, 공황장애 12, 조울증 11, 강박장애 9. 좀 낮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들어는 봤지만 자세히는 모른다 이거죠. 그렇죠. 빅데이터 상에서 연도별로 언급량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자세히 모르는 상황에서 조현병 자체가 대부분 어떤 강력 사건들, 살인 사건 맞아요.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다 보니까 예. 당연히 인식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2011년에 보면 언급량이 200건밖에 안 되고 그 이후에는 뭐 2,000건 정도 되다가 2015년에 이제 9,000건으로 조금 증가하는데 이때 쓰레기 더미 아파트에 그 남매를 방치한 비정한 어머니, 당시 조현병이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사건 사고로 다뤄지고요. 2016년에 9만 건 이상 언급되면서 10배 가까이 언급량이 뛰는데 뭐 이거는 지금도 기억하실 겁니다. 강남역 살인 사건이 있었죠. 그게 16년이죠. 그렇습니다. 5, 6월 2달 동안 7만 건이 언급되면서 예. 굉장히 많은 이제 언급량 기록했고 2017년에도 9만 1,000건인데 인천에 그 초등생 유괴해서 살해한 여중생 사건이 있었어요. 네, 네. 조현병을 과거에 알았었다. 이게 또 이슈가 되면서 그랬고 2018년에 4만 건으로 조금 줄어들는데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조현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보도들이 좀 나오면서 언급량은 좀 줄어들었고 그렇지만 올해 또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이 있으면서 9만 8천 건으로 언급량이 확 뛰는데 조현병은 살인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지금 계속 연결이 되다 보니까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조현병을 갖고서 범죄를 일으키는 비율이 상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도 조현병 하면 굉장히 무섭다라는 인식 벌써 갖고 있고 그러니까 부정 감성어의 비율이 훨씬 높죠. 그렇죠. 그래서 2016년 이후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자가 조현병이냐 아니냐 사실은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얽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결국에 마지막에 이 가해자는 조현병이었다 하면 그냥 마침표가 딱 찍히는 모양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긍부정 비율도 뭐 꾸준히 한 30-40%로 높게 나타납니다. 근데 부정 쪽이. 그렇죠. 근데 예. 2016년에는
긍정 비율도 10.9로 확 낮아지는데 어. 강남역 살인 사건 때문이고요. 2017년에는 15.5 대 65.6으로 상당히 높아지고 아까 2018년에 조현병에 대한 인식을 좀 바로잡자라는 보도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 이때 26.7 대 47.3 그나마 조금 낮아졌다가 올해는 다시 7.3 대 66.5로 조현병 자체에 대한 어떤 인식은 예. 굉장히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된 인식이 있으니 바로잡자 이런 보도가 나온다는 거는 거꾸로 말해서 잘못된 인식이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계속해서 이제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못된 인식이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예, 그 사실은 조현병은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그 소량의 치료제만 복용해도 증상이 완전히 호전될 수 있는 그런 질환이고 또 꾸준히 약물 치료를 하면 나을 수 있는 그런 질병이죠. 예. 그런데 이걸 그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60%, 즉 40% 정도는 치료 효과에 아직 의문을 지금 품고 있는 그런 셈이죠. 어허. 또 그 조현병 환자들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특별히 더 폭력적이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혼자 있고 싶어하며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게 사실인데 이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40%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현병 환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사실은 좀 팽배해 있는 그런 현실인데요. 그 조현병 환자의 행동은 예측 불가능한 편이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87%나 되고요. 그다음에 조현병 환자는 공격적이고 난폭한 행동을 한다. 78%. 조현병 환자는 일반인에게 비해 그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 73%. 하. 뭐 70%, 80% 이상이 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인식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성인의 45%는 조현병 환자는 치료 후에도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다고 그렇게 잘못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튼 통계로 입증된 건 일반인에 비해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오히려 낮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높다고 생각하는 게 73%. 그렇죠. 오해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환자들을 차별하겠네요, 일반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된 질문을 했었는데요. 조현병 환자를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좀 꺼리고 또 배제하는 그런 경향을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조현병 치료 경험이 있는 사람을 이웃 주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다고 응답한 게 37%입니다.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친구로 지낼 수 있다. 34%. 낮죠. 특히나 이제 조현병 환자는 정상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조현병 병력이 있는 사람을 이웃이나 친구 등 공동체 일원으로 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더 낮아서 18에서 21%에 예. 그치고 있습니다. 예. 이로 인해서 그 중증 질환자의 강제 입원을 허용해야 된다. 응답이 72%나 되는데요. 사실은 그 강제 입원 제도는 그 인권 문제가 또 대두가 되고 가족 간의 또 다툼의 요인이 되는 그런 요인이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치료에 방해가 된다는 그런 전문가 의견도 있는데 여론은 상당히 지지가 높은 거죠. 빅데이터상 조현병의 연관 키워드는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만 이 병에 대해서 알아보느라 뭐 환자, 정신분열증, 악기, 치료, 증상, 가족, 영양 이런 연관어가 있지 2016년 이후에는 보시면 환자, 살인, 범죄, 정신질환, 묻지마 살인, 묻지마 범죄, 망상, 가해자, 잠재적 범죄자, 환청, 인질극 이런 단어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전부 범죄, 살인 이거네요. 네, 그래서 저는 아까 좀 놀란 게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37%도 꽤 높게 나왔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그래서 네. 조현병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이제 인터넷에서 글을 쳐봐도 이런 글들 뿐이니 그렇죠. 당연히 잘못된 인식이 심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저도 만약에 옆집에 조현병 환자가 온다라고 하면 바로 왠지 이사를 고려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참. 들 정도니까요. 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조현병과 범죄가 연관된 언론 보도가 많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그 조현병에 대한 그 정보 습득 경로를 확인해 보니까 TV, 신문, 방송과 같은 그 대중매체라는 응답이 73%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언론의 속성은 사실은 일반적이거나 보편적인 사실 또는 그런 상황보다는 좀 더 극단적인 사건, 사고 이런 게 많이 부각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회적으로 조현병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좀 일상화되는 데는 그 언론의 영향이 크지 않나 싶고요. 그런 점에서 언론이 조현병에 대한 정보를 좀 제대로 좀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정보 습득 경로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등 온라인 매체라는 응답이 9%, 주변 사람을 통해서 5%, 그리고 이제 주변에 조현병 환자가 있거나 조현병 환자를 직접 만나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에 불과했습니다.
앞에서는 조현병 환자가 한 50만 명 정도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직접 만나본 경험은 4%밖에 없다? 예.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실은 예전에 저는 저희 동네에서 꼭 조현병 환자 한두 분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물론 딱 드러나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 그런데 아마 조현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르거나 또는 피하거나 그런 경향들이 있지 않겠나. 또 드러내지 않고. 그렇죠. 예. 빅데이터 상의 감성어는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감성어가 아까 긍부정 비율이 최근에는 뭐 7대 65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예. 그나마 이제 긍정 감성어는 치료가 가능하다예요. 그리고 적절한 뭐 치료를 받으면 돌아올 수 있다. 이 정도고, 그 외에는 사실 위험하다, 무섭다, 끔찍하다, 혐오스럽다, 참담하다, 이런 단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 이분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고스란히 녹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말로는 이상 없다라고 하지만 일단 만나면 감정적으로는 안 그럼요. 된다. 예, 되지 네.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뭐 지금까지 조현병에 대한 것 좀 짚어봤습니다만 정신질환 전반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확대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한국리서치 조사에서 확인을 해본 건데요. 그 심각한 스트레스, 우울증, 불면증, 정서불안 이런 것 같은 그 각종 생활 속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했다는 국민이 과반을 상회합니다. 56%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에게 이제 전문가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18%만이 받았다는 경험이 있다고 한 거거든요. 네. 82%는 정신건강에 이상을 느껴도 상담이나 치료를 받지 않은 거죠. 왜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는데요. 이제 직접 물어보니까 그 치료를 받을 정도로 그러니까 심각하게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44%고요. 그리고 스스로 고쳐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36%, 비용 부담 8% 순입니다. 즉 정신질환을 뭐 자가진단을 통해서 스스로 해결하거나 견디고자 하는 국민이 많다는 건데요. 이게 좀 사회적으로 좀 우려되는 그런 사안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참 개인의 의지도 의지입니다만은 그 진주 방화 살인 사건 당시에 저희 사자키에서도 여러 차례 관련 문제를 다뤘는데 정신 건강을 위한 인프라, 사회적 인프라가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민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정신건강과 관련한 그 복지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정신질환에 대한 지속적 관리, 그리고 정신건강 검진, 치료 및 재활시설, 정신건강 전문 인력, 정신질환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전부 80%를 다 넘고 있습니다. 부족하다가 80% 이상. 그렇습니다. 네. 뭐 여론조사에서 80% 이상이면 거의 뭐 전수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과반에 가까운 그 국민들이 앞에서 언급한 그 정신건강 관련 인프라가 아주 매우 부족하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정신과적으로 좀 이상을 느끼면은 서심없이 가서 상담도 받고 그렇죠. 또 상담 받은 걸 주변에도 널리 알릴 수 있고 또 조현병 그거 약 먹으면 잘 치료되는 병이야 이렇게 인식 개선이 되고 이래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갈 길은 머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두 분 한마디씩 좀 해보시면. 저는 이제 예전에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 봤는데 그렇죠. 그 존 내시라는 그 아주 뛰어난 천재 수학자가 나오잖아요. 네.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어릴 때 그 영화를 보면서 정신분열증 앓는 사람들 중엔 이렇게 천재들이 있나 보다라는 인식을 가졌었는데 결국엔 언론에 어떻게 노출이 되나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사건하고만 계속 연결해서 그렇지 뭐 안타까운 거는 이런 사건 일으킨 사람들 중에 가족하고 격리돼서 혼자 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가족마저 포기했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 변화를 언론이 좀 주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김 본부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동네에서 이런 조현병의 형하고 좀 친숙하게 같이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사실은 그때는 그렇게 턱없이 되고 그랬던 경험이 아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같이 좀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인식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이 우선 중요 역할을 해야 한다. 네. 저희는 나름 한다고 했는데 참 아직도 멀었습니다. 네. 한국리서치 김춘석 본부장, 빅커뮤니케이션의 전민기 팀장 수고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